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향후 5년간의 군사력. 2. 한국형 ICBM의 파괴력. 3. 아시아의 회오리 바람이 다가온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5년 이내에 세계대전 극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섬처럼 고립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몰아내고 남중국해,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넓히면 태평양 진출로가 모두 가로막힌 한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향후 5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군사력 초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군사 전략은 방어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준비 중인데요. 공격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공격 주체인 적을 섬멸해버리는 게 가장 완벽한 방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애초에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방어할 일도 없으니 따지고 보면 완벽한 논리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형 세축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군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키체인 즉 선제 타격을 위한 역량 강화인데요. 북한 장사정포가 숨은 지하 겜도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의 전력파 등이 모두 킬체인 역량 강화의 일환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한방을 위해 SLBM 탑재 중형 잠수함 3600톤 급장보고-3 배치 -2의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이야말로 정말 상상 이상인 전력 강화입니다. 일단 장보고-3 배치-1인 도산 만창호급 잠수함부터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 규모 면에서 2위를 다툴 정도인데다 성능은 이미 핵잠수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도산 만창호함은 3주간의 연속 잠항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장 잠항 시간을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장보고-3 배치-1에서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면서 수중 지속함에 고속 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말구평 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하드웨어 스펙부터 배치 -1보다 3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보고-3 배치 -3부터는 SLBM 현무 -4-4가 열발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무 -4-4는 지난 2021년 9월 SLBM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만 공개되었지 아직 상세 스펙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핵심 첨단 무기인데요. 그나마 가장 보수적으로 추측한다 해도 탄두 중량 1톤에 사거리만 5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북한 전역에 대한 선제 타격은 물론이고 칭다오시, 상하미시, 항저우시 등 중국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을 전면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특성상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까지 상대가 대응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아주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건 잠수함의 위치가 발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SLBM과 이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전쟁 먹지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의 적성국 입장에서 어디에서 언제 발사할지 모르는 SLBM이 존재하는 이상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LBM을 보유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만이 실질적으로 SLBM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비대칭 전력인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SLBM 탑재 장보고-3의 추가 확보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절대 킬체인 역량 확대에서만 끝날 수준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2023 국방중기계획 방위 개선만은 명백히 대외 영향력 확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대량 응징 보복 능력 확보를 위해 고위력, 초정밀, 장사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렸던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 -5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건데요. 현무 -5는 이미 8에서 9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중량의 탄두로 4.5킬로톤 급전술 핵무기와 동등한 타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폭발력만으로 미사일의 위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무 -5는 8에서 9톤 탄두를 탑재하고서도
최대 사거리가 6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거리에 놓는 건데요. 심지어 0.5톤의 탄두를 탑재하면 최대 사거리는 무려 11,000km까지 상승합니다.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삼아도 러시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다수의 전문가는 현무-5를 한국이 보유한 첫 번째 ICBM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탄두 중량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무-5의 수량을 증대시키겠다는 건 결국 불만한 동북아 정세에 발맞춰 외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력전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선 포방부라는 별명답게 탐지 거리만 70km에 달하는 대포경 탐지 이살 레이더인 천경-의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대비 원격 운용거리 10배 증가, 동시 표적 탐지 능력 2배 증가, 탐지 정확도 14% 향상, 전개 시간 66% 감소, 철수 시간 33% 단축 등 혁명에 가까운 신형 4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 추가 개발 또한 계획 중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규모 함한 구성이 아니라 족집게 포격이 전술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게 밝혀진 만큼 우리 군에서도 포격 정밀도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군에서는 2800톤급 신형 호위함인 호암, 천만함, 춘천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추가로 차기 최신형 호위함인 FFX 배치의 전력화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FX 배치 1은 통합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이살 레이더를 탑재한 스텔스 형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KVLS-16셀에 해공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홍상어 장거리 대잠월, 해룡 전술 한대지 유도탄 등을 탑재하면서 말만 호위함이지 사실상 구축함급 화력과 탐지 체계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몇만 방어의 최전선민 해역함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가장 최근 001형 항공모함 무력 시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의 서해를 시작으로 태평양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항 작전에만 전력을 투자하고 연안 방어에 소홀히 한다면 빈집털이를 당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요. 하지만 FFX 배치아이처럼 충분히 강력한 호위함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중국 해군의 대항 진출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득내시를 다지겠다는 건데요. 같은 의미에서 공군 또한 대대적인 재개편을 계획 중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의 주력 항공기인 F-15K와 KF-16이 성능 개량을 통해 표적 탐지 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F-21의 전력화를 통해 노후화된 F-4, F-5를 드디어 완전히 대체할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순조롭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군의 전력 운용 구조가 전부 4세대 이상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선진 강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뉴스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차례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는데요. 반면 일본은 8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단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등 모든 지표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방증인데요. 국방력은 보유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단 과하다 할 만큼 충분히 보유해야 합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세대 교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 전쟁 여파로 방산 수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현명한 알디로 다음 세대까지 평화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초대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기갑부대가 크게 요동칠 것 같은데요.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다시 고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동에서 대기하던 폴란드 기갑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접한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닌 그라드 인근에서 폴란드 기갑부대의 움직임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가 나토를 설득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걱정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실 폴란드군에게 충분한 전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판 T-72인 PT-91 트바르디를 비롯한 수백여 대의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넘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갑부대가 사용할 전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전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게 무려 1000대의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올해에만 10여 대의 K전차를 넘기고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은 돼야 기가 몇 안 분량의 전차가 폴란드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훈련과 배치 등 여러 소요를 생각하면 폴란드 기갑부대가 공격이 가능한 강력한 부대로 재탄생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봐야 3에서 5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공격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걱정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전차의 구체적인 스펙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한민국 기갑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들로는 현대전과 다가올 미래전에서 완벽히 적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언덕도 못 오르는 패급 전차인 M418 패트는 둘째치고 최초의 국산 전차 K1만 하더라도 당장은 개량을 통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지만 10년만 지나면 더 이상 주력으로 써먹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차의 설계와 개발이 매우 시급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기 전차에 대체 뭐가 달려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스펙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모든 무기를 압도하는 만능 무기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제블린 만능론과 전차 무용론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게릴라들을 무시하고 대규모 기갑부대를 수도 코앞까지 진격시켜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락타르 TV 이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만능론이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전차와 장갑차를 폭죽처럼 터뜨리는 것을 보니 드론이 최고인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러시아군이 방공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막강한 포병을 이용한 화력전을 시작하면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포병이 전과를 올리자 역시 포병이 전쟁의 신이라면서 포병 만능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M777 견인포와 유럽 각국이 지원한 아즈크라프, 세자르, PZH-2000 등 각종 포들로 세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가 공급되면서 탄약고가 날아간 러시아 포병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산 탄약을 전부 사용하고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포병 화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쟁이 과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장기 소모전이 된다는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측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9,000명의 기갑부대가 주도하는 대규모 기갑부대로 하르키우주의 점령지를 불과 열흘 만에 탈환하는 엄청난 전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첨단 자산의 지원을 받았지만 작전 방식 자체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정립된 전형적인 기갑 돌파였는데요. 이렇게 기갑이 다시 가치를 증명하자 이번에는 역시 기갑이 최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한 대방사 미사일 함. 미사일이 고갈된 러시아군이 이란에게 구걸에 받아낸 샤헤드 다시 136. 샤헤드 136을 잡기 위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아이리스-T와 나삼즈 등이 게임체인저 무기로 지목됐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꾼 만능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무기가 성과를 보이면 곧바로 대응책이 나오며 모든 무기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요즘 세계 각국의 군대들은 여러 무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국방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차분히 미래전에 맞춰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타국과 달리 북한, 중국 등 적성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면서 미래 전력도 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단계에 걸쳐 아주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감 전력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사일 만능론이 우리 군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정밀 유도무기 PGM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래로 미사일 만능론자들은 줄곧 대한민국 국군에 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라는 편향된 논리로 첨단 보병 장구와 최신의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무함발을 더 배치하는 게 낫다며 장구 개선과 전차 추가 양산에 반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수년에 걸쳐 우리 육군 기갑 전력은 꾸준히 약화됐습니다. 일례로 국군의 최신의 전차인 K전차의 추가 양산은 파워팩 문제와는 별개로 같은 예산이면 아파치 핵이나 MLRS 전력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명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입 물량이 칼질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K2 전차의 국내 도입량은 2022년 11월 현재까지 300대도 되지 않습니다. 4차 양산 물량이 알려진 대로 100대 이상으로 생산된다 할지라도 겨우 400대를 넘기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 전력으로는 기동군단이 운용하는 전차 전력을 K2 전차로 교체하기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일부 부대들에서는 1960년대 도입된 패튼 전차의 병사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패튼 전차는 여러 차례의 개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신형 전차에 비해 열등한 장감과 화력을 보유해 전면전에서는 도저히 써먹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종된 부품이 너무 많아서 엔진 수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킬로미터를 갈 때마다 전차가 멈춰 서고 자그마한 언덕조차 제대로 넘지 못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이건 전차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이런 폐급은 고정식 포대로도 써먹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과학화 훈련단에서는 훈련용으로 사용되던 패튼 전차 중 상당수가 불공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의 T-80U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간 무시받던 기감 전력의 부흥을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차기 전차 K3의 개발인데요. 현재 군에서는 여러 기술자와 기감 장교들이 미래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최강의 전차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시에 급격한 단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갖춰야 쓸만한 무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고심이 상당한데요.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K3 전차의 확실한 재원은 확보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당초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대략적인 윤곽조차도 특급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공개 정보를 통해 군사 전문가라면 누가 예상할 수 있는 대략적인 운용 요구 성능, 즉 락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화력, 방호, 네트워크, 기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화력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전차들의 주포는 현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확실히 관통할 수 있고 차세대 전차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 K를 기준으로 균질 아련강판 RHA 1000mm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탄을 개발하거나 상부 장갑을 노릴 수 있는 타버텍 방식의 특수 전차 포탄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차포의 구경을 높여 기본 관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휴행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휴행탄수는 전시 상황 시 휴대해야 하는 탄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혁신론자들은 기동체계의 혁신을 통해 휴행탄수를 늘리고 추가적인 공격 수단을 확보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연료전지 체계인데요. 디젤 엔진을 수소연료전지로 교체하면 디젤 엔진과 연료가 차지하던 공간보다 훨씬 적은 공간만 사용해도 기동체계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무 궤도나 개선된 유압식 첨가장치 ISU를 사용해 기동체계의 중량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에 추가적인 탄약과 수직발사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직발사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블린이나 현군 같은 3세대 IR 추적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할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포로 공격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적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또 능동 방호 체계의 치명적인 단점인 역격탄 부족도 해소할 수 있다는데요. 비교적 멀리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은 수직 발사관에 요격 미사일을 탑재해 대응하면
취약한 전차 외부에 요격탄을 덕지덕지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차 외부의 여유 공간에는 적을 탐지할 고성능 열산과 이사 레이더,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하는 덕크 등 각종 탐지 센서와 다양력 연막탄 등 소프트키 체계를 더해 전차의 다층 방어를 구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방어력이 정말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센서를 장비해 탐지 능력이 강해진 전차에 다수의 카메라를 달면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을 결합한 혼합현실 MR을 병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이 혼합현실을 통해 비좁은 전차 안에서 자유롭게 밖을 보며 마치 야외에서 싸우는 것처럼 탁 트인 시야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F-21 보라매에 쓰려고 개발한 저피탐 안테나, 병사에게 지급된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개선된 전장관리 체계가 적용되면 모든 전차가 서로의 위치와 남은 탄약, 부대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완벽히 네트워크화된 무적의 전차 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허황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한국이 확보했거나 개발 막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수소 연료 전지는 이미 K808 장갑차에 적용해 테스트가 한창이며 개선된 ISU와 고무궤도, 이사 레이더, 저피탐 안테나 등 이야기 속의 모든 기술은 이미 현실에 구현된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전차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어떻게 잘 통합해 성능과 가격을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르비우 등 핵심 도시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한국이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현지에서 찍힌 영상에는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지사가 입주해 있는 고층 빌딩이 부분적으로 파괴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빌딩 주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뒤늦게 해당 빌딩이 삼성전자가 입주한 빌딩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폭발에 대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가 붕괴된 지 꼭 이틀만이라 러시아군의 보복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는 러우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한국이 직접 피해를 입은 첫 사례인데요. 이로써 한국군은 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게 된 셈이며 현재 유럽연합은 한국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삼성이 과연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중 있게 관찰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군 또한 자신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지해서인지 이후 키이우에 대한 폭격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삼성지사의 상황과 한국군의 동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대교가 붕괴되자마자 러시아는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 대도시에 맹폭을 가하며 수도 키이우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더니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와 중부 드니프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날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발을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FP 통신은 공습 경보가 울리고 나서 1시간 넘게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미사일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오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시내 중심부인 세브첸코 구역이 집중 타격의 대상이 됐다며 그 중에서도 고층 빌딩 위주로 많은 피해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세브첸코 구역은 역사적인 구시가지와 정부기관이 자리한 키이우의 중심지인데요.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는 급하게 작동된 방공 시스템으로 일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으나 공습경보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곳에서 침착하게 머무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보를 무시하지 말고 공습 현장이나 파괴된 건물을 촬영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용기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키이우의 처참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현장의 모습들을 생생히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삼성전자가 입주한 고층 빌딩 일부가 파괴된 충격적인 장면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빌딩은 키이우 중앙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미사일이 건물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 낙하하면서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원 중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빌딩은 키이우의 명물로 손꼽히는 100일 타워이며 폭발 지점도 몇백 엠이 아닌 인근 150m로 부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 거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건물이 반파된 이유가 설명될 리가 없었습니다. 실제 충격으로 건물의 일부 층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확연히 눈에 띄었고 당시 직원 모두가 재택근무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 10명은 급하게 인근 도시로 피신했으며 현지 직원들 또한 공습 경보를 듣고 대피소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삼성전자 사무실은 2009년 키이우에 설립됐으며 삼성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안과 인공지능, 증강현실 분야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갤럭시 휴대전화 초기 모델과 소프트웨어 작업도 진행된 중요 사무실입니다. 러시아는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의 제품 배송은 중단한 상태였지만 복귀를 염두에 두고 영업망을 계속 유지하며 러시아 현지에서의 인력을 확대 중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일간지 코머산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실수한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의 영업과 사업개발 관리 자급 직원 대부분을 영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렉트로룩스가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현지인들을 전원해고하자 삼성전자가 이를 그대로 흡수한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공개 채용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플립사, 폴트사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이후 현지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삼성전자의 노림수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에서 8월 러시아 TV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26%로 떨어졌고 세탁기와 냉장고 등 백색 가전 부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일렉트로룩스 직원을 영입한 것은 비상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시장에서 귀중한 예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라고도 밝혔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할 경우 7개월 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번 폭격을 이유로 다음 달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러시아 칼루가 공장은 2006년부터 약 1억 달러 이상을 들여 설립한 공장이며 삼성전자의 TV 생산 공장인 적의 경우 우크라 사태에도 중단 없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러시아 내 수맥, 인근 CIS 지역과 유럽 국가에 공급되며 또한 러시아 협력업체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이 이번 폭격을 계기로 러시아에서의 완전 철수를 결정한다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는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온라인 언론 매체 쿼츠에 따르면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러시아에서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있는 마당에 구직난까지 겹쳐 러시아의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한 예로 지난 30년간 맥도날드가 고용했던 러시아 노동자만 해도 6만 2천 명에 달하며 고용 승계가 100%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쿼츠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용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6% 수준이었던 러시아의 실업률은 연말까지 9%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4월 기준으로 18%나 뛰어오른 마당에 러시아 재무장관 또한 올해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라는 듯 일자리 문제가 러시아 붕괴의 뇌관으로 작동하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죠. 최근 2개월 동안 9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유급 휴가와 같은 불안정한 포지션으로 전환됐으며 지난 7개월간 총 3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실업자가 된 것을 보면 이는 결코 호황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싱크탱크인 전략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삼성전자마저 탈러시아를 결정하면 올해 2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게 된다고 절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총이나 미사일 없이 러시아를 몰락시킬 수 있는 칼자루가 삼성의 소나기에 있는 셈인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현대차나 오리온 등 한국 기업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는다. 이는 설사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이후 경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삼성전자 폭격에 대해 반드시 진중한 사과,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의 이탈과 더불어 지금껏 고려되지 않았던 K9, K-2 등 한국산 살상 무기들이 대거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